간혹 자신에게 설득당하는 순간이 온다. 관우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날 죽이러 왔는가? 장녀가 황급히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애정이 생각나 형님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관우는 곧바로 그의 말을 받아쳤다. 그렇다면 투항을 받아내려고 왔는가? 장녀는 전곡이 찔린 것처럼 뜨끔했다. 만약 장녀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 그렇다고 반대로 대답한다면 장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었다. 장녀는 화제를 돌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운장 형님, 난 형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형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오늘 이렇게 제가 형님을 구하러 달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우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는가? 그건 아닙니다. 관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싸우러 온 것도 투항을 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탈출시켜 주러 온 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곳엔 왜 왔는가? 사실 관우는 장녀에게 자신을 탈출시켜 줄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야 된다. 일전에 내가 자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탈출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주시게.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면 호혜성 원리의 주도권은 관우가 쥐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장녀는 그제야 관우 앞에선 칼보다 말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님, 지금 현덕공의 행방도 알 수 없고 장비 역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승상께서 하비성을 함락시켰지만 백성 중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승상께서는 병사들에게 유비의 식솔들을 보호하라는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형님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관우는 이제야 이해했다는 투로 말했다. 결국 내 놈의 속셈은 나를 투항시키러 온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다고 목숨을 부지하는데 연연할 것처럼 보이더냐? 당장 돌아가거라. 싸울 준비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이미 장녀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장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형님, 세상 사람들이 형님을 보고 모두 비웃을 것입니다. 만약 형님께서 오늘 전장에서 죽는다면 3가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형님과 현덕공은 의형제를 맺으면서 한나란 씨의 죽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덕공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장담하건대 현덕공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죽었다면 금세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현덕공이 죽지도 않았는데 형님이 먼저 죽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맹세를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목입니다. 현덕공의 두 부인을 내게 맡긴 채 형님이 오늘 전장에서 전사한다면 두 부인은 누가 보살핀단 말입니까? 형님은 현덕공의 처첩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죄목입니다. 형님은 문무와 재능을 겸비한 분이니 당연히 현덕공을 도와 한나라 황실을 일으키고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을 이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 죽음을 택한다면 후에 현덕공이 다시 재기할 때 누가 그분을 보필한단 말입니까? 이대로 주거 지하에서 탄식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죄목입니다. 장녀의 말은 누가 봐도 정말 그럴듯했다. 호혜성 원리뿐 아니라 약속의 이행 원칙을 동시에 이용했다. 장녀의 말에는 구구절절 유비와 도원결의의 맹세가 빠지질 않았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만약 관우가 투항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유비, 장비와 다짐했던 맹세를 어기게 될 뿐 아니라 자신 역시 충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투항만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말았다. 장녀가 말한 3가지에는 구구절절히 유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장녀는 유비라는 좋은 지렛대를 가지고 관우라는 원석을 마음대로 저울질했다. 장녀의 수법은 맹세에서 시작하여 다시 맹세의 본질로 되돌아왔다. 결국 관우를 설득한 것은 장녀의 말이 아니라 바로 관우 자신이었다. 장녀는 관우가 지키고자 하는 맹세를 이용해 관우의 행동을 속박하여 스스로 약속을 지키게끔 만든 것뿐이다. 하지만 관우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내가 투항을 하면 반드시 3가지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내 아무리 자네가 말한 3가지 죄목을 어기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택할 것이네. 첫째, 난 형님과 함께 한 황실을 일으킬 것을 맹세했네. 나는 오늘 한 황제에게 투항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난일세. 둘째, 두 형수님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황숙의 녹봉을 전부 그분들께 지급해 줄 것이며 불안당들이 그분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게. 셋째,
나는 유황숙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곳이 천 리든만 리든 언제든지 형님을 찾아 떠날 것이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대 투항하지 않을 것이네. 관우의 임기응변 능력도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은 관우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평정심을 조금은 되찾았음을 의미한다.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원래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관우가 적시에 자신의 심리 상태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공경을 헤쳐나갈 수 없었다. 관우가 말한 첫 번째 조건은 사실상 자기 기만과 같다. 한 나라에는 항복하고 조조에게는 항복하지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유비, 관우, 장비는 본래 한 황실을 일으키고자 하는 신념으로 뭉쳤다. 이제껏 단 한 번도 한 왕실과 한 황제를 배반한 적이 없으며 오직 한 나라 황실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순간도 한 황실과 적대적이었던 적이 없는데 한 황제에게 투항하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관우는 매우 다급한 상태다. 그는 자신이 조조에게 투항하는 사실에 어떻게든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야 후에 이 일로 질타를 받아도 당당하게 자신은 조조에게 투항한 것이 아니라 한 황제에게 투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관우를 비웃을 일만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기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인간의 행위는 대뇌의 직감과 아주 작은 의식의 감지에 지배받는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에는 음모와 기만이 가득 차 있다. 물론 그 음모와 기만의 대상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자기 기만은 상상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탈출구와도 같다.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걱정할 때 모두 이런 방법을 택한다. 관우가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호혜성 원리와 관련이 있다. 관우는 유비의 녹봉으로 그의 두 부인의 생계를 해결했다. 그러니 이후 조조의 신세를 질 필요도 없고 조조에게 충성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조조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자다. 게다가 유비는 조조와 적대적으로 대치하다가 도망쳤기에 이미 녹봉을 요구할 명분을 상실한 상태다. 결국 호혜성 원리의 힘을 이용했지만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곤 생각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앞서 장료가 먼저 관우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장료는 관우를 투항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내세운 것인데 오히려 관우가 그것을 역으로 이용했다. 관우 역시 후에 자신이 유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했다. 관우는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유, 즉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관우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수용되어야만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었다. 자기 기만은 단순히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기 기만은 부득이한 정당방위일 뿐이다. 핑계나 변명으로 이를 무마시키거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하지 마라. 그럴수록 우스운 사람이 된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의 심리 표본이다. 위, 촉, 오가 천하를 삼분하여 호령하던 삼국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인재가 넘쳐났으며 수많은 책략과 전술이 펼쳐졌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준 지혜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훈을 준다. 현대 심리학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보는 심리학이 관우에게 말하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 조조와 제갈량을 지나서 관우의 심리에 대해서 다룬다. 관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우리나라 동묘에도 관우의 동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유명하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특히 캐릭터성이 강한 인물이며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갖고 있다. 현대 심리학을 통해 관우의 삶과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방식은 이제껏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이다. 심리학 책이면서도 소설 같은 재미를 선사한다. 삼국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되는 책으로 심리학이나 삼국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옛날 삼국시대를 살았던 영웅들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본 영웅들의 속마음을 엿보는 재미를 느껴보자. 꼭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재미있게 읽어보자. 오늘 부자도서관에서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